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세상 돋보기 시간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강력 사건,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사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상동기 범죄 이거 알려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신림동에서 또 30대 여성이 출근길에 강간 살해를 당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지난 17일 오전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리고 성폭행해서 여성인 피해자가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됐는데요. 그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방학 중 교내 연수 참석차 출근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방송 때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신림동 강간 살해 범죄가 한 범죄자의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막을 수 없는 범죄였다고만 평가할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생태공원 둘레길이었다면서요? 네. 둘레길 지나면 피해자 직장, 그 초등학교까지 연결된 길이었으니까 네. 더 안타까운데 방범 시설 같은 게 이곳에 제대로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길이었다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점검한 바에 따르면 그 사건이 발생한 둘레길 입구부터는 방범용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여러 갈래로 나뉜 둘레길이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모인 그 동네에도 맞닿아 있었는데도 둘레길이 시작되는 입구부터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노인 역시 언제 범죄에 노출될지 몰라서 조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그 관악구에서 2023년도 예산 중에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을 폐지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최인호 관악구 구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성평화 최인호에서 지난해 12월 2023년도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자평했다고 합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 7,4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여성 안심 귀갓길이 아니라 안심 골목길 사업 예산으로 7,400만 원을 증액했다라고 밝히면서 남성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모두 치안을 강화하고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심 골목길 사업으로 대체돼야 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자 그 비판이 이어졌고 최 의원이 앞으로도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는 글자만 써놓고 안전한 곳이라는 믿음을 선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람을 밝히면서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이 책임 소재를 묻겠다라고 하면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자신의 유튜브에 좌표를 찍고 폭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고 합니다. 최 의원의 그 예산 삭감 관련해서 이제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떠나서 실제로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여성 안심 귀갓길은 그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서 지난 2013년도에 본격 시행돼서 지금 올해로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주택가까지 이어지는 길목들을 지정을 해서 지자체와 경찰이 관리를 강화한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로 초입 바닥에 페인트로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요. 길마다 보안등하고 CCTV 그리고 112 신고 안내 표지판과 비상벨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을 더 밝고 투명하게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 범죄 예방 효과를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한 서울 5개 지역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사업 시행 이후에 이들 지역의 살인, 강도, 절도 등 5대 중대 범죄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서 서울 전체보다 감소폭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네, 특히 평균 절도 건수가 62%나 줄었고 주변 500m 지역까지 범죄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그 관악구의 최인호 의원이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로
남성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여성 대상 범죄나 어떤 성범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범죄의 발생률이 줄어든 것을 봤을 때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 삭감은 사실상 이제 반페미니즘 유권자들을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실제로 여성 안심 귀갓길은 아니지만 안심 골목길은 범죄 발생 분석 자료 등을 검토해서 구 자체적으로 구역을 선정하고 CCTV나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성 안심 귀갓길과 큰 차이는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성을 위한 안심 귀갓길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여성 대상 중대 범죄 발생률이 높다거나 여성들 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여성 범죄가 남성에 의해서 저질러지니까 네. 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 지난주에 그 신림동 둘레길에서 있었던 강간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 전인 23일 새벽에는 가까운 그 전주 완산구 천변을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이 풀숲으로 끌려가서 또 강간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여성 대상 성범죄는 물론 흉악범죄가 뉴스에서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피해 발생 통계를 좀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서 2021년 기준 약 7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내놓은 강력 흉악범죄에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으로 사람의 신체에 유해를 가한 범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16,006건 이후에 상승하는 양상이다가 2017년 이후로 대체로 하락 추세를 띠다가 그리고 2021년에는 28,228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강간이 흉악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강간도 흉악범죄로 분류가 되면서 여성 대상 흉악범죄 발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야, 흉악범죄 발생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7배가 높다는 네. 것도 충격적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흉악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남성 피해자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되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1995년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흉악 강력범죄에 노출된 여성 피해자는 전체 7,947명 중에 29.9%에 불과했지만 남성은 5,570명에 달했습니다. 이때는 강간은 흉악범죄에 포함되지는 않았었고요. 5년 뒤에 2000년도에는 전체 피해자가 좀 더 늘었는데 남성 피해자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고 여성 피해자는 6,245명으로 뜁니다. 이후 여성 피해자가 꾸준히 늘어서 2014년도에는 3만 명을 훨씬 넘어가는데요. 네. 남성 피해자가 2009년도까지 5,649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에는 꾸준히 줄어들어서 2014년도에는 오히려 3,55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강력범죄의 성별 피해자 현황은 강력범죄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여성 대상 흉악범죄가 더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다는데요. 네, 그 코로나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활동이 좀 줄어들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범죄 발생률 자체가 좀 줄어들었었는데요.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사실상 엔데믹이 선언된 이후에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폭력이나 강력범죄가 소폭 증가하고 교통범죄는 오히려 감소하는 가운데 유독 여성범죄만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여성 피해자 발생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77%고 폭력범죄가 38.1%, 재산범죄가 37%, 교통범죄가 3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참, 이런 상황인데도 여성에 대한 흉악범죄 대책 같은 걸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네요.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정부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밝힌 바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그리고 흉악범죄와 관련해서 지난 23일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경찰 조직은 치안 업무를 최우선순위로 두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서 폐쇄회로 CCTV, 보안 등 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이게 여성 안심 귀갓길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의무 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또 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강화하겠으며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또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즉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 입원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등의 지원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흉악범죄의 주요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책에 따른 혜택이 주로 여성들한테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정부의 담화문에서 특별히 여성을 언급하거나 여성 대상 혐오 그리고 흉악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최근에 잇따라서 일어난 범죄의 주요 원인을 지나치게 가해자의 특성에만 맞췄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가해자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이나 성적인 취향 그리고 성장 배경 등에만 집중을 하고 범죄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는 점은 간과했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최근에 보면 여성 대상 흉악 범죄 이렇게 늘어나면 대책은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벌 수위도 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주로 여성 대상으로는 성범죄가 가장 높으니까요. 성범죄에 관한 좀 법률들을 좀 살펴보면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에 따른 법정형을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하한선이 3년 이상인 거고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강간 상해 치상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강간 살인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 강간 치사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족이나 장애인 대상 그리고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대상 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법정형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높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범죄가 죄질에 따라서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형을 실제로 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내리는 형량이 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서 감경되거나 가중되는 점을 좀 고려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형에서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강력 범죄가 나오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보면 피해자 가족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고 처벌은 맞습니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느낌을 좀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처벌 수위를 높이면 강화된 형량을 보고 범죄 저지르기를 좀 주저하게 되는 예방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좀 진짜 높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수 범죄가 그런데 우발적인 범죄거나 또 재범에 의한 범죄 혹은 이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살펴봤을 때 형량을 높이거나 그러니까 뭐 양형 기준에 따른 자비 없는 강력한 처벌을 했을 때 흉악 범죄를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특히 흉악 범죄의 형량을 늘려서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더라도 경범죄를 일으킨 범죄자가 흉악범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 내부에서는 무조건적인 그 형량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범죄자의 재사회화나 치료 감호에 초점을 좀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관련 연구에 따르더라도 사후 처벌적인 형사 정책과 범죄 억제 효과가 좀 관련성이 낮다라는 게 형법학계의 공통된 시각이기도 합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장에서 이런 걸 좀 다뤄보시니까 네네. 변호사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절도나 무슨 횡령, 배임, 사기 같은 그 재산 범죄 피해자는 남녀 성별 구별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론에는 이제 뭐 우발적인 범죄나 일면식조차 없는 모르는 사람 사이의 범죄, 혹은 이제 뭐 정신 질환이 있는 가해자의 그런 범죄가 더 많이 노출이 되지만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 중에는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등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또 성범죄자인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이미 다른 범죄 전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강력 범죄 비율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좀 강력하게 근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처벌 수위를 엄청 높였어요. 그래서 네. 뭐 예전 같으면 인출책만 맡아서 뭐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요즘에는 인출만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구속을 시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여가지고 범죄 예방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인데 성범죄와 같은 이런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미리서 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높일 거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이 성범죄자들의 성향이나 그 재범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그런 성향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어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치료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처벌이라는 것은 이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인한 예방적 효과를 누리려면 만약에 뭐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곧바로 무조건 사형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상 동기 범죄나 신림동 강간살인 등 범죄처럼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의 경우에 뭐 순간적으로 일어나면 저항하거나 막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이번 그 신림동 강간 살해의 그 사건처럼 통행로로 구성은 돼 있지만 좀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이다라고 하면 방범용 CCTV 설치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비상벨 설치 그리고 언제든지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범죄지로 삼을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발적인 범죄라고는 하지만 그 이번 신림동 강간 살해 범죄에서 그 피의자가 실제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강간에 대해서 수차례 검색을 했다고 해요. 네,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지를지 검색을 했고 또 CCTV가 없는 곳을 찾아서 범죄를 저질렀겠잖아요. 이런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획 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사고가 일어난 장소를 다시 이제 살펴본 바로는 그 3개월 전에도 여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이 치안을 좀 강화해달라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더 눈여겨서 살펴본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범죄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여성 대상 흉악 범죄 발생 비율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골목길 예산 여기다 썼어야지.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보시면서 마무리 발언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그 정부에서 사실 여성만을 위한 대책을 특별히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성가족부는 쏙 빠져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가부 폐지한다고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사실 주축이 돼서 정책을 좀 마련하고 같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성가족부는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성가족부한테 이번 사건 발생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라고 했더니 주무부처와 이야기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주무부처요? 네. 본인들이 주무부처 아니에요? 네, 주무부처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윤 정부에서 지금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가 야당의 반대 때문에 폐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고 역할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라리 여가부 폐지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어떻게 반대로 해석을 하냐. 이런 사건이 그렇죠. 있으면 어떻게든 더 강화시켜가지고 맞습니다. 잘못 생각했다고 여가부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 2016년도에도 강남역에서 여성 혐오 범죄 그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여성가족부가 주축이 돼서 네.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정말 여성가족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야심한 밤에 어떻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겠는지, 그리고 심지어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야심한 밤도 아니고 대낮에 출근하던, 그러니까 항상 다니던 출근길에서 그런 사고를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길에서 사고를 당했다라는 사실은 저도 물론이고 다른 여성분들한테도 나도 언제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겠다라는 불안과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걸을 때 언제까지 불안감을 느끼면서 지내야 될지 또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전하게 길거리를 또 걸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 안전 시스템이 강화가 되고 또 관련 규정도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헌법에 그거 있잖아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이 안전할 네. 수 있도록 안전을 예. 보장받을 권리가 헌법에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하루 빨리 모두가 좀 안심하고 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 돋보기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현영, 기소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